6주차 1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TQM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 기법으로 Lea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an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도요타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낭비 요소 제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라는 거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활동을 위해 자원이 소요되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활동,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요가 없는데 생산이 이루어져 갖고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 이런 게 이제 낭비죠.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정 단계를 거친다는 거, 이것도 낭비고, 작업자나 제품이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거, 상위 단계에서 작업이 지체되어 하위 단계에서 대기한다든지, 재작업이나 수정이 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낭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리인과 관련된 기법을 배울 텐데요. 이거는 결국은 노력이나 설비, 시간, 공간을 덜 투입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링이라는 개념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린의 기본 원칙으로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원칙이 만들어지고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린에 대해서 정확히 그 개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린이라는 것은 낭비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되도록 완벽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이걸 위해 가지고 린은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최상의 순서로 구현하고 이러한 활동이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린의 그 5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가치에 대한 정의 명확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고객이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그것 이외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이제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그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모든 거를 고객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그 가치 있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위해 가지고는 뭘 해야 되느냐? 생산자하고 고객과 새로운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제공에 기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명확화 관련된 왜곡 현상, 이 왜곡 현상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 이제 독일 기업의 경우에 그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아주 복잡하고 이제 정교한 그런 제품을 디자인을 해갖고 이거를 고객한테 이제 제공을 하면 당연히 이제 고객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엔지니어들 자신들의 그냥 생각일 뿐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제품을 제공했을 때 그건 물론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갖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가격이 높죠.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사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엔지니어들의 이제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의 그 사회적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글로벌 현지화가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주주나 단기적인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 및 가치의 명확화보다는 재무 성과의 중요성을 먼저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객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가치를 이제 제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 항공산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큰 비행기로 그죠? 그다음에 큰 공항에서 큰 공항으로 이동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비행기는 이제 많은 승객들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허브 시스템을 선호를 해요. 허브라는 거는 이제 거기 중앙에 축이죠, 그죠? 축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모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공항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허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들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게 이제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뭐 예를 들면은 유럽의 어느 특정 국가의 큰 공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예를 들면 뿔뿔이 이제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런 작은 공항에서 목적지 근처의 그 작은 공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으로 성공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처음 스타트가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그 시작은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거대 항공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달라졌는데 그 시작을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을 해서 성공한 그 항공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낭비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대체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게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그 틀 있죠? 사고의 틀, 그걸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 흐름의 확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업이 예를 들면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활동들이 일종의 이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활동들의 집합이 일종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을 이제 따라가 보면 그 항상 보면은 이제 낭비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보면.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세 가지 형태의 활동을 정의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확인을 한 후에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활동이 뭐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하게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가치는 창출하지 않는데 현재 기술이나 생산 자원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활동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즉시 피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거는 제어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가치 흐름 분석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활동들이 이제 집합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의 뭡니까? 프로세스 혹은 시스템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활동들이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일 경우에 이제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로는 뭐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풀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생산 운영 관리나 이런 쪽 그 과목을 수강을 하셨으면 아니면 하시고 계신다면 이 개념은 많이 들어본 그런 개념일 거예요. 풀하고 이제 푸시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풀하고 푸시를 한번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풀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활동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최종 여기가 수요가 발생한다 그럽시다. 수요가 발생하면 이 풀의 개념은 뭐냐면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이제 충족시키죠. 충족을 시키면 여기가 B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또 B면은 이쪽에서 한 단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그 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수요가 발생해야만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활동들이 이게 뭐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면 이제 끌려오게 되죠. 모든 활동들이 끌려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풀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푸시 시스템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미리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수요를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묶음 생산을 하게 되죠. 배치 생산이라고 하는데, 생산을 해서 재고로 쌓아둬요. 재고로 쌓아두고, 이제 그 재고 수요가 발생하면 그 재고로 이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제 풀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기 재고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낭비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이게 뭡니까?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짧은 시간 내에 생산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노력들을 이제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완벽성 추구입니다. 그래서 린을 실천하는 조직 경우에는 이제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프로세스라는 게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그 일,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낭비 요소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일본 기업들이 이제 카이젠이라는 걸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 카이젠이라는 게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만 가지고는 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젠하고 카이카쿠를 이제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카이카쿠는 이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것을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개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죠?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린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게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장점만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낭비 제거.
그죠? 린이란 개념 자체가 낭비 제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품질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 리드 타임이 단축돼요. 네 번째는 비용 감축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린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프로세스 개선하는데 도입해야 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린 기법을 적용할 때 린의 그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모든 형태의 프로세스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기법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린이 기법 중에서 뭐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재배치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도 있어요. 거기 이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OS라는 겁니다. OS는 S가 5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S는 물론 이제 이게 그 OS는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이게 바꾼 게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sort라는 거 이게 이제 정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traighten 정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hine 청결, 그 다음에 standardize 표준화, 그 다음 sustain 유지 이런 5개의 그 다 이 단어가 S로 시작하죠. 그래서 O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결국 OS라는 게. 근데 이게 의외로 돈도 안 드는 데다가 굉장히 효과도 큽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뭐를 개선을 하기 전에 사실은 OS를 실천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를 하면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OS는 시간과 자재의 낭비를 제거하는 방법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OS를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말로 이제 보면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있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정리정돈 청결 그 다음에 단정함 훈육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케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즈케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발음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약간 그 서양에서 쓰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에 특히 그 훈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시스케 훈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냥 서스테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의 그 서스테인 있죠?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를 보기 전에 OS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품질이 향상된다고들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5가지 이유를 여기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화돼요. 그래서 단순화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복잡함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함의 그 장점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재의 가시성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정돈, 특히 정돈 부분에 가면은 항상 있을 곳에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정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도구가 있다 그러면 그 도구는 항상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게끔 항상 제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돈이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가시성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되죠. 이제 거기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뭐 재고다 그러면은 재고가 거기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확연하게 그냥 금방 드러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작업자의 사기 진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업 환경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진작된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제 편해집니다. 그래서 관리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전환의 품질이 향상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단순함 그것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모든 게 이제 복잡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씩 보면요. 이건 뭐 정확하게 좀 설명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뭐 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뭐 책상 서랍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을 대비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6개월 기준 뭐 1년 기준을 보통 적용한다 그러는데 6개월이나 1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리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공간 같은 게 이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단순화되고, 혼잡함이 없어지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리예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돈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구하고 자재 이런 것들을 그 제자리를 항상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놔가지고 거기에 항상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 정돈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자전거 수리샵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큰 판에다가요 이게 거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도구 거리요. 그래서 도구를 거기다가 이제 항상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 어떤 하나를 쓰고 나서 반드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수리하시는 분이. 그러면 뭡니까? 다음번에 그 도구를 사용하려면 거기 거리를 보면 거기 있잖아요. 위치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그 도구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위치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자리 갖다 두는 거, 그게 이제 정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는 경우에는 뭐 사진 같은 거, 도구 사진 같은 것도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름하고 항상 뭐 누구나 그 자리에 위치를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누구나 와서도 그 도구는 항상 거기 있다. 그거를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도구뿐만 아니라 무슨 뭐 서류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인덱스 해가지고 정리해 놓는 거. 그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가 이제 청결이에요. 청결. 청결은 이제 작업장의 그죠? 환경. 이런 것도 이제 깨끗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깨끗함의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기준이 이제 고객의 눈으로 보는 것, 그걸 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봤을 때, 예를 들면 그 작업장을 봤을 때, 자기가, 여기다가 일을 맡기면 원하는 품질의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작업 환경이 개선이 되면 이거는 작업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청결이라는 게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끗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기기가 고장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뭐 기름칠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단계가 있는데 표준화는 뭐냐면 어떤 성공 사례가 있으면은 이거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다가 확산시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표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뭐가 이제 새롭게 뭐가 그죠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원래대로 회귀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이제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유지 단계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걸 중지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유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셀룰러 설비 배치인데요. 생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산 운영 관련한 데 들어보면 셀룰러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셀 방식인데요. 셀 방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작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의 작업장에서 이제 기계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업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 생산 순서가 그죠? 그렇게 되면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작업장에서 그걸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공정 순서를 가지는 그런 작업들은 그룹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별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방들을 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셀. 그러면 셀마다 이제 기계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아마 이런 뭐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원래는 작업장에 하나의 기계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셀별로 예를 들면 그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복으로 이렇게 기계를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 투자의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기계가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셀마다 그 기계를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디 중앙에 그 기계를 배치해 가지고 그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셀에서 이제 그 특정 그룹의 작업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셀에서의 그 설비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설비를 일자형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U자형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U자형 배치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일자형 배치랑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 설비 배치의 장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사람이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U자형 설비 배치에서는 설비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사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여도 됩니다. 그래서 일자일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방향만 전환하면 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셀룰러 설비 배치 장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작업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설비 배치를 제공해서 작업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거.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로 제품이나 부품이 움직이는 거리를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이 최소화되고요. 작업을 뒤쪽의 혹은 대각선상의 프로세스 등과 서로 공유하여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요. 작업자 수 조절이 쉬워서 생산 유연성을 최대화하고요. 한 단위 흐름의 토대가 된다. 자, 여기서 그 작업자 수 조절이 쉽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투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투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요?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설비가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만 설비를 반을 나눠갖고 그죠? 반을 나눠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설비를 작동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은 이쪽에 있는 설비를 이제 작동하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속도가 이제 2배가 되겠죠? 한 사람 더 투입하면 더 빨라지고 그죠? 그리고 이게 유연하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빼가지고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런 식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려면 여기 이제 그 작업자의 경우에 이 설비들을 한 사람이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이 설비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자를 뭐라 그러냐면 다기능 작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셀룰러
설비 배치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다기능 작업자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셀룰러 설비 배치는. 여기 그 셀룰러 설비 배치 효과 최대화라는 고려 사항이나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속적인 흐름이에요. 한 단위 흐름. 아까 그 셀룰러 설비 배치에서 한 단위 흐름 얘기가 나왔죠? 한 단위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풀 시스템이 있었죠? 풀 시스템에 보면 수요가 하나 발생하면은 그죠?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전 단계에서 하나씩 넘어오죠. 그게 바로 한 단위 흐름이에요. 한 단위 흐름이 되면 장점이 뭐냐면 재고가 없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한 단위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배치 생산이에요. 배치 생산.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배치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묶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정중 재고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생산 운영 관리 그 들어보시면 이제 공정중 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정중 재고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서 완제품이 아니고요. 그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이제 공정 단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일거리 쌓아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을 한 다음에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아니라 다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꺼번에 옮기게 되죠. 그런 걸 이제 묶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옮기기 전까지는 그 재고로 남아있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공정중 재고예요. 사실은 이제 그 재고로 묶이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한 단위 흐름이 이게 가능해지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믹스드 모델 스케줄링이라는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자동차 생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옛날에는 그 컨베이어 벨트상에 자동차를 생산할 때 동일한 모델을 쭉 생산을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할 때요. 이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그 한 라인에서도 여러 개의 모델의 자동차를 생산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단위 흐름이 가능하도록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뭐 예를 들면 전환하는 거 이런 속도 있죠. 그런 것들이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이 예를 들면 특정 모델을 어떤 이제 워크스테이션이죠. 작업장에서 특정 모델을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상으로 다른 모델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바로 전환이 돼요. 그 전환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 정도로 이게 빨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혼합 모델을 이게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 단위 흐름 공정의 장점은 일단 공정중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묶음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 생산하고 나서는 바로 다음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정중 재고가 최소화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기다림 같은 게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 생산될 때까지 그죠? 넘기게 될 때까지 다음 단계에서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도달하기 전에 불량품이나 문제 발견이 쉽다. 이게 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숙련 작업자로도 흐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표준 작업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다기능 작업자를 가장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 한 단위 흐름이 되면 이러한 장점들이,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단위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이클 타임이 있는데요. 사이클 타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요것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탁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타임하고 이제 탁트 타임은 그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임은 뭐냐면 작업을 시작해서 완료할 때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사이클 타임이에요. 실제로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탁트 타임은 뭐냐면 수요를 고려했을 때 어떤 작업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 만에 그걸 마쳐야 된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뭐 예를 들면 사이클 타임이 10분이 걸린다 그럽시다. 어떤 작업이요. 근데 수요를 맞추려면 그 작업을 5분 만에 예를 들면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클 타임이 10분이고 탁 타임 5분이라 그러면 5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뭡니까? 작업자를 더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기계를 더 투여를 하든지 해서 5분 만에 작업이 끝낼 수 있도록 해야만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용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사이클 타임이야 실제로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는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탁트 타임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수요분의 가용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탁트 타임에 대해서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컨베어 벨트 이런 거 있잖아요. 컨베어 벨트 상에 이제 작업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작업 구간에서 이제 걸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걸 세팅을 할 때 탁트 타임 기준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탁트 타임 기준을 해가지고 그 탁트 타임 이내에 맞출 수 있는 작업량 그런 것들을 할당하라는 거예요. 그 작업 구간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평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산 평준화. 이 생산 평준화는 뭐냐면 도요다에서 이제 이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도요다의 생산 평준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생산 계획으로부터 월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럽시다. 도요다 차 중에 이제 캠리라는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이 이제 ABC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월 수요가 6,000대, 4,000대, 2,000대라고 합시다. 그리고 1개월에 20일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산한 방식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만약에 이제 생산을 한다면 기계를 다 A를 생산하도록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0대를 다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맞추고 나면 이제 B 생산하도록 세팅을 바꿔가지고 4,000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세팅 바꿔가지고 C를 2,000대 생산하는 이런 방식을 아마 가장 선호할 거예요. 아마 생산 부서라면 그런 식으로 생산하는 게 가장 쉽고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생산하는 거냐? 요 비율 있죠? 6,000대, 4,000대, 2,000대 요 비율을 20일 동안 작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개월에? 그러면 하루에도 이거를 요 ABC를 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20으로 나누면은 300대, 200대, 100대 생산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1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비율대로 생산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 하루에도 지금 300대, 200대, 100대 되면 그러면 A를 300대 먼저 특정이래요. 300대를 먼저 생산하고 그 다음에 200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 C 100대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도요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일 생산 순서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게 이제 A 300대, B 200대, C 100대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3대 2대 2대 비율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세대, B 2대, C 1대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A 세대, B 2대, C 1대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A를 3대 먼저 생산하고 B를 2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 C를 1대 생산하냐 이건 아니고요. 그 묶음이 6대 아닙니까? 6대에 A가 3대만 포함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는 또 달라요. A, B, C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서 예를 들면은 6대 중에 하여튼 A가 3대만 포함되면 되고 B가 2대, 그 다음 C가 1대가 포함되도록 생산 순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게 생산 평준화예요.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생산 평준화는 수량 및 종류별 생산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걸 말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 공정에서 이제 작업 부하의 이제 변동 없이 고객의 수요 변동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모델이 다양하거나 옵션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 매우 유용한 그런 게 되겠고요. 생산 평준화의 장점은 재고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하고 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아까 뭐 도요타에서 봤으니까 그 생산 평준화가 어떤 거라는지 여기 뭐 생산 평준화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칸반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칸반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칸반 시스템 먼저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평준화는 칸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변동을 그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게 변화가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변동이 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산 평준화가 칸반 시스템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칸반 시스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